한국 군인들은 신이 내린 선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호평을 받으며 활약 중인 한국의 해외 파병 부대, 이 중에서도 레바논의 동명 부대는 현지인들에게 신이 내린 선물이라는 찬사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편 북한군들은 러시아에 파병되었다가 식량도 배급받지 못해 근무지 탈영을 하다 18명이 적발되는 등 충격적인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본 러시아 여성이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며 러시아를 떠나 한국으로 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그녀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제 나라에 대해 믿고 있던 모든 것을 의심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아나스타샤 페트로프입니다. 저는 러시아 출신으로 인도적 지원 코디네이터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 일은 국경 없는 의사회, 월드 비전과 같은 NGO, 즉 비영리 단체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지원을 조직하는 일을 하죠. 이 일을 하면서 러시아인인 게 자랑스러워지곤 했어요. 제 사무실은 모스크바 중심부에 있는 회색 건물 10층에 있습니다. 그날 아침 늘 하던 대로 책상에 앉아 뜨거운 차를 훌쩍이며 컴퓨터로 뉴스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거의 차를 쏟을 뻔했죠. 북한 군대, 러시아 군사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도착. 라는 제목을 본 거예요. 눈을 비비고 다시 읽어봤어요. 이게 진짜일 리 없다고 생각했죠. 마리나, 이거 봤어? 북한 뉴스 말이야. 옆 책상에 앉아있는 동료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녀는 컴퓨터에서 눈을 잠시 떼더니 대수롭지 않다는 듯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하지만 저한테는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러시아는 항상 모든 걸 혼자서 감당할 수 있다고 말해왔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 북한의 도움을 받아야 할까요? 그날은 도저히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계속 의문들이 맴돌았죠. 왜 러시아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인 북한의 도움을 받아야 할까? 우리 군대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은 게 뭘까? 지도자들이 항상 자랑해오던 러시아의 강력한 군대는 어디에 있는 거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점심시간에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려고 북한과 한국에 대해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검색 결과 대부분의 사이트가 차단돼 있었어요. 그날 저녁 동료들이 거의 다 퇴근한 후에도 저는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VPN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었죠. 차단된 웹사이트를 볼 수 있게 해주는 특별한 프로그램이라고요. 저는 평소에 그런 걸 사용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진실을 알아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VPN을 설치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선을 넘는 기분이었죠. VPN을 켜자마자 새로운 정보의 세계가 열렸습니다. 전 세계의 기사, 영상, 뉴스가 화면에 쏟아졌어요. 그 중에서 알게 된 사실에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북한 군인들이 우리를 돕기 위해 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강하지 않았거든요. 그들은 그들의 정부에 의해 강제로 파견된 거였습니다. 사진을 보니 그들은 피곤하고 수척해 보였고 맞지 않는 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어떤 보고서에서는 그들이 자기 나라에서도 충분한 식량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러시아가 선택한 동맹이었나요?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마치 누가 제 얼굴에 찬물을 끼얹은 것 같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자랑스러운 러시아는 스스로를 도울 수 없는 군인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나라가 아니었거든요. 처음으로 제가 우리나라의 강함에 대해 배웠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가는 지하철에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제 주변엔 평소처럼 일상을 살아가는 러시아인들이 앉아 있었죠. 그들도 제가 방금 알게 된 걸 알고 있을까요? 관심은 있을까요? 지하철은 어두운 터널을 덜컹거리며 지나갔고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고독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변하고 있었고 저는 그 변화를 따라갈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레바논에서 있었던 일이 어제 일처럼 또렷하게 기억났어요. 그때로부터 3년이 지난 지금 인도주의적 임무를 마치고 돌아와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용기와 친절에 대해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날 저는 현지 구호 단체 직원들과 늦은 회의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베이루트의 거리는 저에게 낯설었고 가까운 길을 찾으려다가 실수로 잘못된 길을 택했죠. 가로등은 희미하게 깜빡이고
주위에 무너져가는 건물들이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핸드폰 배터리가 다 닳아 지도도 볼 수 없었고 도움을 요청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냥 계속 걸어가면 돼. 저는 가방을 더 꽉 쥐며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곧 큰 길이 나올 거야. 그런데 아무리 걸어도 좁은 골목만 계속 나왔습니다. 발소리가 벽에 부딪혀 울리면서 점점 더 긴장감이 커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빠르게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반응할 틈도 없이 한 남자가 그림자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가로등 불빛에 그가 들고 있던 긴 마체테가 비쳤습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뛰어올랐죠. 그는 아랍어로 뭔가 소리쳤지만 칼을 흔드는 동작만으로도 그의 의도는 충분히 이해됐습니다. 저는 천천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손을 들고서요. 제발요. 영어로 말한 다음 아는 아랍어 몇 마디를 더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남자는 한 발 더 다가왔고 술 냄새가 진하게 풍겼습니다.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없다고 생각한 순간 벽에 등을 맞댔습니다. 더는 도망칠 곳이 없었죠. 남자가 마체테를 들어 올렸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최악을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날카롭고 분명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모르는 언어였지만 명령처럼 들렸습니다. 눈을 떴을 때 파란 헬멧을 쓴 4명의 군인들이 빠르게 우리 쪽으로 다가오는 게 보였습니다. 그들은 한국 평화유지군의 상징이 새겨진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마체테를 든 남자는 도망치려 했지만 2명의 군인이 그를 붙잡았고 다른 2명은 저에게 다가와 제 상태를 살폈습니다. 괜찮으세요? 한 군인이 조심스러운 영어로 물었습니다. 그의 이름표에는 김대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났고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분명한 권위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다리가 너무 떨려서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평화유지군은 그저 저를 구해준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저를 보호해 주었고 근처에 있는 그들의 기지로 데려가 주었습니다. 그곳은 혼란스러운 도시 속에서 안전한 섬처럼 잘 조직된 장소였습니다. 박이라는 이름을 가진 의무관이 제 상태를 확인해 주었고 또 다른 군인은 따뜻한 꿀차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제 안전하십니다. 김 대위가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호텔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지만 먼저 조금 쉬셔야 해요.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자꾸만 한국 평화유지군 기지로 다시 발길을 돌리게 됐습니다. 그들이 제 목숨을 구해준 사실도 있었지만 그들의 일상이 너무 궁금했거든요. 그곳에서 제가 본 광경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지역 사회와 소통하며 다리를 놓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그들은 기지 근처의 빈터에서 레바논 아이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쳤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발차기와 주먹질 소리와 섞였습니다. 오후가 되면 그들은 성인들을 위해 한국어 수업을 열었고요. 현지 상인들이 기지에 들를 때면 군인들은 항상 그들을 존중하고 우정 어린 태도로 대했습니다. 12살쯤 되어 보이는 한 소녀가 어설픈 영어로 말해주었습니다. 그 군인들이 폭풍이 지나간 후 그녀의 가족이 살고 있는 집의 지붕을 고쳐주었다고요. 또 다른 때에는 2명의 군인이 노인에게 무거운 물통을 집까지 옮겨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하는 건 의무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진심으로 지역 사람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첫날 밤 저를 호텔로 안전하게 데려다 주었지만 그들이 보여준 친절의 여우는 그 이후로도 오래 남았습니다. 그들이 제게 보여준 진정한 힘은 무기나 힘을 과시하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지키고 작은 친절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데 있었죠. 이제 와서 되돌아보면 그 경험이 저를 얼마나 많이 변화시켰는지 깨닫게 돼요. 한국 평화유지군은 진정한 인도주의적 활동이 무엇인지를 저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무기와 권위로 평화를 유지한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 평화를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행동 하나하나로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감을 때마다 2개의 완전히 다른 군인들이 머릿속에 떠올랐거든요. 마치 휴대폰으로 사진을 넘기듯 그 이미지들이 계속 왔다 갔다 했습니다. 먼저 레바논에서 만났던 한국의 평화유지군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의 제복은 깔끔하고 다림질이 잘 되어 있었고 몸에 딱 맞았습니다. 그들이 당당하게 서 있던 모습이 기억나요. 그들의 부츠는 반짝거렸고
장비도 늘 잘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그들은 부대에서 함께 운동을 했고 움직임 하나하나가 정확하고 잘 맞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건강과 활력이 넘쳤습니다. 그들은 충분히 먹고 강인한 몸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곧바로 제 머릿속에서는 지금 러시아에서 보고 있는 북한 군인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군인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의 제복은 그들의 마른 몸에 헐렁하게 걸쳐져 있었습니다. 마치 옷걸이에 걸린 옷처럼요. 많은 이들이 너무 크거나 작은 부츠를 신고 있어서 걷는 걸음걸이가 어색했습니다. 그들의 장비는 낡고 닳아 마치 여러 번 물려받은 장난감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이 행진할 때도 한국 군인들처럼 부드럽고 일사불란하지 못했습니다. 그 차이는 단지 겉모습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레바논에서 한국 평화유지군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떠올렸죠. 그들은 매일 아침 현지 상인들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아랍어로 인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물론 가끔은 단어를 잘못 사용하기도 했지만요. 동네 아이들은 그들을 보기만 하면 달려왔고 매일 기대되는 태권도 수업을 받기 위해 신나 있었습니다. 아직도 기억나요. 김 중사가 웃음이 끊이지 않는 레바논 10대들에게 한국어로 숫자를 가르쳐 주던 모습이요. 한국 군인들은 작은 의료 클리닉도 운영했습니다. 응급 상황뿐만 아니라 두통이나 무릎이 까진 것 같은 사소한 일에도 도움을 주었습니다. 심지어 작은 정원을 가꾸면서 한국 채소를 키우고 수확한 것을 현지 가족들과 나누며 한국 요리에 대해서도 가르쳤죠. 하지만 지금 보고 있는 북한 군인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은 서로 뭉쳐 다니며 눈을 아래로 내리깔거나 정면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절대 미소를 짓거나 현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지 않았죠. 러시아 시민들이 그들에게 다가가려고 하면 그들은 얼른 피하거나 못 본 척했습니다. 마치 누군가와 연결되는 걸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한 북한 군인이 식량 배급을 떨어뜨렸습니다. 단지 밥과 말린 생선이 들어있는 작은 패키지였죠. 그가 더러워진 땅에서 쌀알 하나하나를 주워 담을 때 그의 얼굴에 나타난 절망감이 저를 정말 가슴 아프게 했습니다. 제 점심을 그에게 나눠주고 싶었지만 그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제가 만난 한국 군인들은 최신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현지 사람들에게 가족 사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서울의 밝은 거리, 편안한 집, 그리고 애완동물 사진을 가리키며 자랑했죠. 그들은 좋아하는 음식점이 그립다고 말하며 돌아가면 레바논 요리를 집에서 시도해보겠다고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북한 군인들은 휴대전화도 없었고 보여줄 사진도 없었고 집에 대한 이야기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할 때면 그들의 얼굴에서 피로가 묻어났습니다. 뺨은 홀쭉했고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드리워져 있었죠. 몇몇은 겨우 10대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표정은 훨씬 더 나이 들어 보였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그들이 상급자에게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한국 군인들은 지휘관을 존중하면서도 가족처럼 함께 일했습니다. 쉬는 시간에는 농담도 하고 웃음도 나누었고 그들의 장교들도 그 분위기에 자연스럽게 어울렸죠. 하지만 북한 군인들은 그들의 상관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상관이 지나가면 그들은 바로 경직된 자세로 서서 두려움에 몸을 굳혔죠. 존경보다는 공포가 느껴졌습니다. 이 차이점들이 머릿속에 쌓이면서 점점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제 나라에 대해 항상 믿어왔던 것들이 계속 의문으로 다가왔습니다. 왜 자존심 강하고 독립적이었던 러시아가 마치 전사라기보다는 죄수 같은 군인들과 동맹을 맺었을까? 그 생각이 깊어질수록 우리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속이 뒤틀렸습니다. 이 반도의 두 힘이 보여주는 대조는 단순한 군사력의 차이를 넘어선 더 큰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유와 통제, 희망과 두려움, 그리고 진정한 힘의 의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가장 큰 무기나 가장 많은 군인을 가진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힘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용기와 자비를 베풀 자유에서 나온다는 걸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마치 유리 위를 두드리는 작은 손가락들 같았고, 그 소리는 제 가슴속에서 뛰는 심장박동과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작은 모스크바 아파트가 왠지 모르게 평소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더 어둡고
제가 알아가고 있는 진실의 무게로 더 무거워진 듯 했습니다. 책상에 앉아 있는데 어두운 방에서 제 얼굴을 비추는 건 노트북에서 나오는 푸른빛 뿐이었습니다. 천둥이 밖에서 쾅하고 울렸고 저는 깜짝 놀라 몸을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읽는 걸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화면 가득 채운 건 북한 군대에 관한 기사들이었습니다. 하나하나 새로운 정보들이 들어올 때마다 그건 마치 배에 강한 펀치를 맞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군인들 지금 우리나라에 와 있는 그 남자들처럼 제가 상상했던 강력한 동맹군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배가 고팠습니다. 그들의 제복은 마치 너무 헐렁하게 몸에 걸쳐진 것 같았습니다. 제가 찾은 모든 사진 속에서 그들의 눈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차 한 잔을 만들려고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손이 떨려서 물을 제일 좋아하는 파란색 머그컵에 따르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김이 올라오면서 안경에 김이 서렸습니다. 안경을 닦다가 갑자기 떠오른 기억에 너무 놀라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레바논에서 만났던 한국 평화유지군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들은 너무 달랐습니다. 그들의 제복은 몸에 딱 맞았고 군화는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기억에 남는 건 그들의 미소였습니다. 차는 점점 식어갔지만 저는 더 깊이 자료를 파고들었습니다. 북한 군인들이 탈출한 후 며칠씩 아무것도 먹지 못해 풀을 뜯어먹었다는 이야기를 발견했습니다. 그걸 읽으며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이들은 러시아 TV에서 보여주는 강력한 전사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제가 인도주의 활동을 하면서 만났던 전쟁 지역 사람들처럼 희생자였습니다. 번개가 창밖을 밝히면서 방 안이 잠깐 환해졌습니다. 그 순간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피곤한 얼굴, 헝클어진 머리, 입가에 자리 잡은 걱정의 주름들. 제 자신을 거의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곳에 비친 사람은 언제나 러시아의 강함을 믿었던 자신감 넘치는 러시아 시민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일기를 꺼내서 쓰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에 가득한 생각을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레바논에서 제 목숨을 구해줬던 한국 평화유지군에 대해 썼습니다. 그들이 저뿐만 아니라 레바논의 현지 사람들에게도 얼마나 존경심을 가지고 대했는지, 그들은 자신의 음식을 나누고 아이들에게 새로운 기술을 가르치며 위험한 곳에 안전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들의 강함은 위협이나 두려움에서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친절에서 온 강함이었습니다. 한국 평화유지군들이 저에게 가르쳐 준 것은 진정한 강함이란 다른 사람을 보호하고 자비를 베풀고 옳은 일을 위해 나서는 데 있다는 거였어요. 밖의 폭풍은 서서히 잦아들기 시작했지만 제 마음속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았어요. 새벽의 첫 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고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제 나라를 같은 눈으로 볼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 사랑하고 믿었던 러시아는 제가 따라갈 수 없는 길을 선택하고 있었어요. 그 길은 자비 대신 두려움을, 보호 대신 위협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노트북을 닫고 창문으로 걸어가서 이마를 차가운 유리에 댔어요. 비는 멈췄고 이른 아침 빛에 젖은 거리가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 밤 이후로 제가 배운 모든 것 이후로 다시는 예전의 저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마치 끔찍한 꿈 같았고 아무리 떨쳐내려 해도 잘 안 됐습니다. 그때부터 머릿속에서 레바논에서 만난 한국 평화유지군이 자꾸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밝은 미소와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그들은 제대로 된 장비와 깨끗한 군복을 갖추고 있었고 무엇보다 그 자리에 있는 건 본인의 선택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요. 그날 저녁 저는 VPN을 켜고 더 많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알아낸 사실들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북한의 자국민들이 식량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었는데도 그들의 정부는 우리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군인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제가 그렇게 사랑했던 조국이 자기 국민도 먹이지 못하는 나라와 손을 잡고 있다니. 모든 면에서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문득 레바논에서 한국 평화유지군이 현지 아이들을 위해 마련한 진료소가 생각났습니다. 그들은 약품과 붕대가 든 상자들을 가져왔고 아이들을 위해 사탕까지 챙겨왔었죠. 휴식 시간엔 병사들이 아이들과 축구를 하면서 그들의 웃음소리가 거리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그게 진정한 힘이었습니다. 남을 기쁘게 하고 치유해주는 능력이요. 하지만 지금 모스크바 제 아파트 창밖을 보니 전혀 다른 힘이 보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군사력과 핵무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변한 건가요? 자기 국민을 위하는 게 아니라 두려움으로 다스리는 나라들과 동맹을 맺는 나라가 된 건가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생각났거든요. 그날 레바논에서 한 한국 하사가 칼을 든 남자로부터 저를 구해준 순간이요. 그는 망설임 없이 모르는 사람을 도왔습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서요. 그게 제가 우리나라가 함께하길 원하는 동맹이었습니다. 핵무기로 위협하는 나라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지켜주는 그런 사람들이요. 밤이 되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자꾸 미래에 대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이 갈등이 더 심각해지면 어쩌죠? 만약 핵무기가 단순한 위협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상황이 된다면요. 날이 갈수록 러시아가 한때 가졌던 가치에서 얼마나 멀어졌는지 더 많이 보게 됐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러시아의 강함과 선함을 믿고 저를 키우셨습니다. 우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다라고 엄마는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자기 국민을 괴롭히는 나라의 도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한때 지켜왔던 모든 가치를 배신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결정적으로 제 마음을 굳히게 한 건 어린 북한 군인이 순찰 도중 쓰러진 모습을 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게 옳다고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희망 대신 두려움을 가져오는 동맹을 선택했습니다. 도움 대신 위협을 선택했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제가 믿었던 러시아는 점점 제 눈앞에서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 팔에 있는 작은 흉터에 손을 댔습니다. 한국 평화유지군이 제 목숨을 구해줬던 그날 밤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진정한 힘이 어떤 것인지 보여줬습니다. 약한 자를 보호하고 낯선 이를 도우며 전쟁 대신 평화를 가져오는 그런 힘이요. 마음이 무거웠지만 머리는 맑았습니다. 때로는 진정으로 조국을 사랑한다는 것이 떠날 줄 아는 용기에서 비롯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추운 모스크바 아침. 저는 제 인생을 2개의 여행 가방에 다 담았습니다. 옷 한 벌 한 벌을 접을 때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번이 아마 제 아파트를 마지막으로 보는 순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주방에서 커피 냄새가 익숙하게 퍼지며 예전의 아침들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뉴스를 읽고 인도주의 활동을 계획하던 수많은 아침들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정말 내가 이걸 하고 있는 거야? 침실 거울을 보며 혼잣말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여자는 밤새 고민하느라 잠 못 이룬 탓에 눈 밑에 짙은 다크서클이 내려와 있었습니다. 저는 엄마가 주시는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성피터스버그 구원의 사원 모양의 작은 펜던트였는데 그걸 보니 제가 떠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러시아를 떠나기로 한 결정은 단지 정치나 정부의 선택에 동의하지 않아서만은 아니었습니다. 이건 제 자신과 제가 믿는 가치를 지키기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진정한 강함은 위협이나 무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친절함과 다른 사람을 지켜주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리면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가장 친한 친구인 마리아였습니다. 아나스타샤, 정말 이대로 할 거야? 아직 마음을 바꿀 수 있어. 저는 재빨리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건 해야 해. 더는 모른 척할 수 없어. 아파트를 마지막으로 돌아보면서 선택의 무게가 어깨에 느껴졌습니다. 거실에는 가족 사진들이 벽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30주년 결혼기념일에 찍은 사진, 동생의 졸업식 사진, 제가 처음 인도주의 활동을 시작했을 때의 사진까지. 그 모든 사진들은 제가 떠나려는 인생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아이들이 뜰에서 축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와 함께 공을 차는 모습이 아침 햇살 속에서 빛나고 있었죠. 저 아이들이 앞으로 어떤 미래를 맞이하게 될지 궁금해졌습니다. 평화를 믿으며 자라날까? 아니면 갈등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될까? 그런 생각에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1시간 후면 택시가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저는 주방 테이블에 앉아 가족에게 쓸 편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글이 잘 안 나왔지만 이내 강물처럼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엄마, 아빠께 이 선택이 여러분을 아프게 할 거라는 걸 알아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저는 세상에서 아름다운 것을 봤습니다. 다른 사람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거는 사람들. 벽이 아니라 다리를 만드는 사람들 말이에요. 레바논에서 저를 구해준 한국 군인들이 생각나요. 그들은 아이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치고 나이 드신 분들이 장을 볼 때 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차 경적 소리가 저를 그래서 깨웠습니다. 눈물 너머로 보니 택시가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떠날 시간이었습니다. 여행 가방을 챙겨 마지막으로 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들어와 수천 번 밟았던 바닥에 무늬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이 이 방들 안에 있었지만 이제 저의 미래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택시 안에서 저는 여권과 비행기 표를 꼭 쥐었습니다. 그 표는 저를 새로운 삶으로 데려다 줄 거였습니다. 운전사 아저씨가 백미러로 저를 보고 말을 걸었습니다. 멀리 가시나 봐요? 네. 아주 멀리 가요. 저는 건물이 모퉁이 뒤로 사라지는 걸 보면서 대답했습니다. 모스크바의 익숙한 거리가 창밖으로 지나갈 때 저를 깨우쳐준 모든 사람들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의 평화유 직원들, 저에게 강인함을 가르쳐준 레바논 아이들, 그리고 제가 나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닫게 해준 북한 군인들까지요. 택시는 공항으로 향하는 고속도로에 올라탔습니다. 뒤로는 아침 햇살을 받아 황금빛으로 반짝이는 도시의 돔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익숙한 모든 것을 떠나고 있었지만 동시에 중요한 무언가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양심에 따라 살고 진정한 평화를 위해 일할 기회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마지막으로 울리며 마리아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몸 조심해. 우리 자랑스럽게 만들어줘. 저는 눈물 속에서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럴게. 언젠가 상황이 달라지면 돌아올 거야. 공항이 앞에 보였습니다. 현대적인 유리 건물들이 하늘을 향해 뻗어 있었습니다. 두려움도 있었지만 동시에 희망도 느껴졌습니다. 저는 단순히 러시아를 떠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길을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레바논에서 봤던 그 세상, 강함이란 남을 지키는 것이고 국경이 마음을 갈라놓지 않으며 평화가 그저 꿈이 아닌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한 길을요.